이번 시간은 클래스 구성 멤버 중에 그러니까 앞에 우리 전 시간에 필드 생성자 부분 설명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가장 빈번히 많이 사용하는 메서드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14페이지, 15페이지 부분이에요. 자, 먼저 이제 메소드라는 거는 뭐냐면 실제 우리 객체의 동작입니다. 동작. 자, 그 객체가 가져야 할 정보, 즉 데이터들은 이제 필드에다 저장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실제 그 객체의 기능들, 실제 뭐 덧셈을 한다든지 뺄셈을 한다든지 하는 그 기능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메소드에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실행하는 부분은 이제 중괄호로 선언되어 있는 부분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우리 계속 실습을 했던 메인이라고 붙여져 있는 그것도 메소드입니다. 대신 이제 맨 처음에 실행이 되는 메인, 가장 중심이 되는 맨 처음에 실행되는 거의 의미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실행되면서 다른 기능으로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객체에 있는 메소드들을 이제 호출하면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우선 선언에 대한 문법적인 부분을 이제 여기서 보면 맨 앞에는 return type, 즉 이 메소드가 실행을 하고 그 결과값을 이제 return 다시 이제 반환을 해줘야죠. 그래야지 이제 이 메소드를 실행한 곳에서 그 결과값을 받아볼 테니까. 그래서 return 타입을 여기다 써주게 되고, 그 다음에 메소드 이름, 그 다음에 가로 안에다가 이제 매개 변수, 영어로는 파라메터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그 매개 변수의 값을 넘겨주면 여기서 실제 코드들, 우리가 작성한 코드들이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에는 return에서 그 실행 결과 값을 넘겨주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메소드의 메소드를 선언하는 문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지금 메소드의 리턴 타입을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우리 계속 지금 실습을 할 때 보면 자동으로 이제 이클립스 만들어지면서 void main이라고 이제 계속 그렇게 나왔었어요. 이 void라고 하는 의미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영어에서 보면 빈 공간 뭐 이런 뜻이에요. 즉 우리 프로그램 입장에서 본다면 결과로 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결과로 주는 게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일 void, return 타입을 void 줄 게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메서드를 명을 정의하고 여기서 실행 코드를 쭉 만들어 놨다면 실제 요 선언된 요 메서드를 사용할 때는 그냥 메서드 명만 써서 호출하면 됩니다. 즉 결과값으로 뭐 받을 게 없으니까. 자, 근데 이제 여기처럼 리턴하는 타입이 더블이에요. 더블로 리턴을 하면서 실제 디바이드 해놓고 파라메터로 뭐 두 개를 받았네요. 의미적으로 보니까 아마 나눗셈을 해서 결과값을 넘겨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실행 코드 안에는 분명히 나누기 한 다음에 리턴하고 그 결과값을 넘겨주는 실행 코드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리턴하는 것이 더블이라고 선언됐기 때문에 실제 이 메소드로 호출하는 곳에서는 그 똑같이 메소드명을 써주게 되고, 그 다음에 가로 한 다음에 여기에 또 규약에 맞게, 그 다음에 이 타입에 맞게 각각 파라메터, 즉 매개 변수들을 여기다가 적어주고, 그 다음에 실행된 이 결과값은 이쪽에서 더블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결과값을 넘겨주겠다, 리턴해주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실행 결과값을 동일한 타입으로 선언된 변수로서 받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변수 정의할 때 교수님이 계속 얘기했죠.
자,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가 집어넣는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쪽에서 리턴돼서 들어오는 값들을 이쪽에 선언한 변수에다가 값을 넣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메서드에 대한 이름들을 이제 우리가 지어줄 텐데요. 즉 장명, 명명규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름을 정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교수님 이름 붙이는 방법은 지금 몇 가지 앞에서 얘기했어요. 변수 이름 붙이는 방법 얘기했죠. 명사형이고 첫 번째 단어는 다소문자고 두 번째 단어부터는 첫 번째 글자가 대문자고 이런 룰들을 다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클래스 이름 붙이는 거 이것도 또 룰이 있죠. 자, 명사형이고 여러 개의 단어로 만들어지는데 첫 번째 글자들은 다 대문자.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필드 이름 붙이는 규약은 변수 이름 붙이는 규칙하고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마찬가지 이 메서드에 대한 이름도 거의 우리 자바 개발하는 자바 개발자들한테는 관행적으로 거의 관습화가 되어 있는 이름 룰이에요. 자, 그래서 메서드 이름은 동사형입니다. 동사형. 자, 그럼 동사형을 어떻게 만드냐면 실제 여러 개의 단어를 조합해서 얘도 만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어는 다 소문자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소문자의 의미를 동사형을 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 단어부터는 첫 글자가 대문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제처럼 get 했는데 전부 다 소문자. 그 다음에 두 번째 student인데 첫 번째 글자인 s는 대문자. info 첫 번째 i가 대문자. 이런 형태대로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교수님이 얘기했지만 각종 이름을 붙여야 할 것들, 변수, 클래스, 필드, 생성자, 메서드 다 이런 것들은 대소문자 구분해서 명사형, 동사형 구분해서 다 이런 관습적으로 붙이는 규칙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규칙들을 잘 따라서 붙이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름만 딱 보면 아 이게 무엇이다, 뭘 의미한다 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교재 216페이지에 지금 메서드 이름이라고 하는 부분 지금 교수님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다가 좀 추가적으로 필기를 하면 좋겠어요. 동사형인데 앞에다가 붙이는 그 동사형 단어 자체를 여기 보면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이 단어 내용을 거기다가 기록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습적으로 개발자들이 어떻게 쓰냐면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 때 get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 다음에 뭔가 어떤 변수라든지 필드에다가 또는 특히 이제 필드에다가 값을 딱 집어넣는다 라고 할 때 set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뭔가 집어넣을 때 insert, 변경할 때 update, 삭제할 때 delete, 가져올 때 select 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도 굉장히 관습적으로 많이 씁니다. 또한 뭔가 추가를 하기 위한 부분으로 쓴다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배우겠습니다만 이제 메모리에다가 자료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추가도 하고 삭제도 하고 이런 행위들을 해요. 근데 이제 추가를 할 때 좀 add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요청을 한다 라고 할 때 request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사용해요. 그 다음에 그 요청받은 거에 대해서 뭔가 처리를 하고 결과를 넘겨줄 때 우리 리스판스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또는 이제 통신하는 경우에 내가 보낸다 라고 할 때는 또 send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습적으로 여러분들도 이런 단어를 붙이는 습관이 아마 저절로 될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개발자들이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17페이지, 216페이지 밑에부터 217페이지까지 뭐 매개 변수 선언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앞에서 교수님이 좀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선언할 때 실제 리턴 타입들 만들어 놓고, 자, 그 다음에 또 매개 변수 내가 정의를 해 놓으면 이 매개 변수 정의해 놓은 타입과 그 다음에 개수를 다 맞추어서 이 매개 변수로 넘겨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프로그램 실습을 한번 할 텐데요. 실습은 217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있는 메서드를 정의를 해서 그 다음에 그 메서드를 메인 메서드에서 호출하는 예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클립스를 실행해 주세요. 자, 교수님이 미리 그 작성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 작성한 프로그램 갖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 동영상에서 교수님이 여기 프로젝트 만들고 그 다음에 패키지 만들고 여기 클래스들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다 코딩하는 부분 시범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방식으로 실제 다 만들어서 클래스까지 만들어서 한번 실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지금 미리 작성되어져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클래스가 두 개예요. 자, calculate.java하고 calculate example이라고 하는 자바라고 하는 두 가지 프로그램을 넣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교수님이 지금 어떻게 했냐면 두 개 동시에 보려고 하면 마우스 왼쪽 클릭하고요. 이렇게 옮기면 돼요. 이렇게 놓으면 옆으로 갖다 놓고 또 마우스 왼쪽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자유자재로 볼 수 있고 이 콘솔도 마찬가지예요. 콘솔도 내가 떼갖고 이 밑으로 갖다 놓으면 이렇게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밑에도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실제 이제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렇게 숨기기 하고 전체 볼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프로그램 소스하고 실행 결과하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점자바로 되어 있는 클래스들 여러 개를 실행시키면서 확인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적절하게 여기 탭들을 배열을 해 놓아서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보면서 실습들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뭐 이렇게 글자가 너무 좀 작으면 교수님 좀 키워볼게요. 자, 이렇게 컨트롤하고 위에 플러스 키를 누르면 커지고 마이너스 키를 누르면 작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교수님이 이제 앞으로는 설명 안 하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프로그램 소스가 막 실제 길이가 길면 좀 작게 해서 봐야지 다 보이겠죠. 그리고 이제 뭐 소스가 길지 않으면 좀 크게 해서 봐도 되겠죠. 자, 먼저 우선 여기 calculate.java라고 하는 실제 클래스가 하나 정의가 됐어요. 정의가 됐고 여기 보니까 이제 메소드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메소드가 만들어졌네요. 자, 그러면 이 메소드별로 보면 실제 파워온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만들어놨는데 보니까 리턴 타입이 void, 즉 리턴 해줄 게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얘는 실제 system.out.println 하면서 전원을 켭니다 라고 하는 프린트만 한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자,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행위하면 바로 자동으로 리턴 해버리는 겁니다. 대신 리턴하는 값은 없죠. 그래서 리턴하는 값이 없는 경우에는 이 리턴문을 생략해서 안 써도 됩니다. 자, 또 두 번째 보니까 얘는 플러스네요. 그래서 정수인 인트형으로 x하고 y를 받으면 파라미터로 받으면 이 두 개를 합산해서 리절트라고 선언된 변수에다 값을 넣고 리턴 이 리절트를 리턴하네요. 자, 그러면 리턴 타입이 여기 int 정수예요. 자, 동일하게 요 리턴하는 값도 int라고 하는 동일 타입으로 반드시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파라메타, 요즘에 한글로 매개 변수라고 했죠. 자, 매개 변수인 경우에는 선언이 이렇게 가로 안에서 벌써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안에서는 마치 변수인 것처럼 바로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x 플러스 y에서 마치 위에서 우리 그동안 배웠던 변수 타입으로 정의를 해놓고 그거 갖고 밑에서 마음대로 우리가 이름 갖고 썼죠.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세 번째로 이제 divide라고 하는 또 메소드를 정했는데 return 타입은 더블이네요. 더블, 즉 실수 형태대로 반환, 그러니까 리턴 해주겠다라는 의미고. 자, 근데 이제 파라메터로 오는 거는 정수로 받았네요. 딱 정수로 받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x 나누기 y라고 했는데 이 앞에 보니까 갈로하고 더블, 갈로하고 더블 했어요. 자, 우리 형변환할 때 설명을 했었죠. 자동으로 형변환할 때는 큰 방 기준으로 해서 자동으로 되지만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타입 변환을 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넘어온 x가 정수, 인트인데 가로하고 더블이라고 써졌기 때문에 자, 영어로는 캐스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실수, 소수점 있는 실수 타입으로 바꾸어서 나눗셈을 해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값을 더블 타입인 리절트에다가 담았고 리턴 리절트라고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메서드 선언할 때 정해준 타입과 리턴해주는 타입이 지금 동일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워 오프 부분은 뭐 이것도 보이드 리턴 타입이 없네요. 그리고 전원을 끕니다 라고만 하는 결과만 프린트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메인 메소드에서 이제 얘를 사용해서 활용을 해서 실행이 될 텐데 한번 교수님이 이거는 실행을 해서 실행 결과를 놓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new하고 calculate라고 하는 생성자를 호출해서 객체를 만들어서 동일한 calculate 타입, 여기 클래스 타입으로 클래스 변수를 딱 만들었네요. 자, 그 다음 실제 이제 이 메소드를 호출하는 방법은 마치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해당되는 그 클래스의 필드 접근할 때도 방식이 비슷했죠. 그래서 new에서 객체 생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당되는 그 클래스 변수명 점 필드명을 딱 적어주면 실제 그 클래스 안에 있는 그 클래스에서 생성된 객체 안에 있는 필드 값을 직접 읽거나 아니면 거기다 값을 넣을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물론 뭐 필드에 있는 값을 직접 읽거나 직접 수정해서 값을 넣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문법적으로 본다면 메소드도 비슷하다라는 거죠. 동일하게 객체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변수점 실제 해당되는 그 메소드명을 작성을 해주면 바로 여기 있는 이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메소드를 호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리턴 타입이 void. 자, 넘어오는 값이 없으니까 따로 뭐 변수를 선언해서 받을 필요는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호출했더니 여기서 전원을 켭니다 라고 해서 실행된 결과가 확인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이제 calculate 플러스 해서 5하고 6하고 매개 변수 파라메터로 넘겨줬고 그것을 정수 타입, 정수인 int 타입으로 정의된 result1이라고 하는 곳에서 얘를 받았어요. 자, 그리고 그 result1을 출력을 해봤네요. 자, 그러면 5하고 6하고 넘어가서 플러스 해서 넘어왔으니까 당연히 11이 넘어왔겠죠, 여기. 그래서 print ln에서 찍어보니까 11이라고 하는 값이 정상적으로 찍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것도 그 교수님 얘기했던 다시 큰 방 작은 방 얘기했던 개념
가지고 지금 호출을 하고 있어요. 자, 우선 지금 x하고 y는 바이트. 자, 바이트는 작은 방이고 실제 받아야 할 방은 큰 방이에요. 자, 큰 방 더블이에요. 자, 그러면 작은 방의 타입으로 넘어가도 큰 방 기준으로 해서 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제 프로그램이고, 만약에 동일한 여기 넘어가는 인트 타입으로 정의를 해줘도 동일하게 동작을 합니다. 자, 그럼 우선 교수님이 그냥 인트라고 해서 얘를 바꿀게요. 자, 인트 타입으로 선언을 해주고요. 얘도 마찬가지 인트 타입으로 그냥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동일하게 실행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동일하게 지금 실행해요. 자, 그러면 int 타입으로 정의된 10하고 4하고 여기다가 파라메타 매개 변수로 넣어서 실제 클래스 변수점 디바이드에서 여기 있는 메서드를 호출을 했어요. 자, 그럼 호출해서 넘어가서 보니까 실제 두 개수를 받아서 실수로 변환해서 나눗셈을 한 다음에 그 결과값을 실수인 더블 타입으로 해서 넘겨줬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받은 것도 동일한 타입으로 result2라고 하는 변수에다 받고 그 결과값을 출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10을 4로 나누면 실제 소수점까지 포함한다면 당연히 그 결과값이 2.5가 되겠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2.5라고 하는 결과값이 넘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으로 파워오프라고 하는 메소드를 불렀더니 여기는 전원을 끕니다 라고 나와서 여기 전원을 끕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교수님이 이제 조금 실제 이렇게 이 부분에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조금 쉽게 작성할 수 있는 팁을 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여기 있는 것 중에 이 부분은 잠깐 주석 처리합니다. 컨트롤하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슬래시에서 주석 처리해서 없는 걸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컨트롤 탭이라고 하는 이 키를 잘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지금 CAL 치고 그 다음에 컨트롤하고 스페이스 키를 한번 딱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자동 완성 기능이에요. 그래서 CAL로 시작하는 것 중에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에 대한 목록들이 초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내가 선택을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CAL까지 치고 이제 뭐 나왔으니까 엔터키를 땅 치면 자동으로 자동 완성 기능에 따라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페이스 눌러서 한 칸을 띄운 다음에 자, 또 마찬가지로 컨트롤 누르고 스페이스 키를 또 딱 눌러보세요. 자, 누르면 기본적으로 클래스 변수는 어떤 룰을 가지고 대부분 사용을 하냐면 클래스명 첫 번째 단어의 맨 첫 번째 글자인 부분이 대문자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걔를 이렇게 소문자로 샥 바꿔주는 것들을 우리한테 제공을 해줘요. 그 다음에 또한 이 부분이 가장 일반적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정의되어 있는 딱 해서 첫 번째 글자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꾼 이름으로 클래스 변수명을 정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new 한 다음에 한 칸 띄고 또 마찬가지로 컨트롤 스페이스 키를 딱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또 얘가 알아서 해당되는 생성자를 찾아서 또 리스트업을 해서 보여줍니다. 자, 그럼 new하고 엔터 쳐서 그 다음에 세미콜론. 자,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들을 완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걸 일일이 다 치기보다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서 실제 클래스 이름이나 아니면 또 그 실제 생성자 그 다음에 또 클래스 변수 그 다음에 또 교수님이 시공을 하고 있겠지만 메서드까지 그 다음에 또 필드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코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또 이제 교수님 한번 시공을 볼게요. 자, 얘도
컨트롤 슬래시에서 일단 조형문 처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코딩을 할 때 위에서 지금 클래스 변수를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cal 하고 컨트롤 스페이스 키를 딱 누르면, 자, 지금 앞에 뭐 타입도 정하지 않고 교수님이 cal을 쳤기 때문에 지금 이클립스에서는 지금 정의된 변수거나 그죠? 변수 또는 필드 중에 쓸 수 있는, 그리고 여기 지금 쭉 나오는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은 지금 자바가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제공해주는 무기들이 있어요. 무기들까지 여기 지금 리스트업이 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위에 쓴 우리 클래스 변수명 점 메서드 명을 써서 호출을 할 거니까, 자, 또 엔터를 쳐서 클래스 변수명을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클래스 변수에서 또 쓸 수 있는 부분이 메소드를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점을 딱 찍은 다음에 넣고 보면 여기에 지금 또 실제 여기서 부를 수 있는 메소드들이 또 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지금 보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는 지금 보면 오른쪽에 보니까 요거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클래스로 정의를 하면 자바 지정에서 우리한테 쓸 수 있는 기본적인 메소드를 많이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이런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이후에 교수님이 자바 쪽에서 제공해 주는 API 시간에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많은 것들을 쓸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쓰고자 하는 것은 지금 파워온이라는 메소드잖아요. PO 쓸 때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메소드들이 줄어들죠.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이 그 치는 문자 양을 최대한 줄이면서 이렇게 자동으로 딱 자동 완성 기능을 쓰세요. 그러면 좀 유용하게. 그래서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이 컨트롤하고 스페이스를 굉장히 자유자재로 잘 씁니다. 물론 이제 요거 말고도 또 하키도 있어요. 그래서 하키도 있어서 그건 이제 교수님이 좀 몇 주 후에 또 하키를 또 한번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들은 굉장히 많이 마우스 쓰지 않고 자유롭게 키보드를 가지고 많이들 코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만든 거 세이브를 하고 교수님 한번 딱 실행해 볼게요. 자, 그래서 또 이렇게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슬라이드로. 자, 그러면 이제 리턴문에 대한 부분을 잠깐 조금 설명을 할 건데, 리턴문은 여러분 교재 221페이지 221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굉장히 많이 이제 많이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별로 이거 요 정도까지,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교수님이 얘기하는 요 정도 내용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리턴문은 계속 많은 부분에서 쓰일 거예요. 자, 리턴문은 아까 우리 예제 프로그램에서 봤듯이 리턴하고 실제 리턴할 값하고 세미콜론 하면 리턴문이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리턴문은 기본적으로 값을 리턴 반환하는 부분도 존재하지만 리턴문을 딱 만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실제 프로그램 소스 코드가 있어도 걔는 실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그 상태에서 중지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그 메소드를 호출했는데 앞에 예제에서 보듯이 실제 리턴 타입이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를 호출한다면 반드시 그 동일한 리턴 타입으로 받아야 돼요. 그렇죠? 동일한 타입으로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그건 앞에 예제에서 프로그램에서 그 내용들을 교수님이 좀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리턴 값이 없는 메소드, 즉 메소드 선언을 void라고 선언한 경우에는 리턴문 생략 가능하죠. 앞에 예제에서.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도 좀 존재를 해요. 막 실행을 하다가 실제 더 이상 실행을 하지 않고 중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제 종료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도 이 리턴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교재는 뭐 많은 얘기를 하고 뭐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는데, 자, 이런 부분들 우선 다 그냥 스킵하고 교수님 지금 동영상에서 설명하는 이 정도 얘기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우선은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이어서 메소드 호출에 대한 부분 설명하고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25페이지예요. 225페이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뭐 설명이 228페이지까지 뭐 많은 양으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근데 이것도 교수님 지금 있는 이 슬라이드하고 예제 프로그램 실습을 한번 해보고 그게 이해가 되면 이제 메소드 호출에 대한 부분들은 이해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메소드 호출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클래스에 있는 필드 접근하는 부분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렇죠? 유사해요.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클래스 내부에 있는 필드를 쓸 때 어떻게 했냐면 마치 변수처럼 메소드 안에서 정의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 안에 가장 상단에다가 필드를 정의를 해놓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어느 메소드에서나 마치 변수처럼 그냥 자유롭게 썼었어요. 자, 좀 이렇게 메소드도 비슷하게 그 해당되는 그 클래스 내부에서 이렇게 메소드들을 선언해 놨으면 실제 다른 메소드, 이 클래스 안에 있는 다른 메소드, 선언된 다른 메소드에서 그냥 요 메소드 이름을 써서 호출을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반대로가 아니라 밖에서 다른 클래스에서 요 안에 다른 클래스에서 여기 있는 메소드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실제 new에서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 클래스 변수 안에다 넣은 다음에 그 클래스 변수점 메소드명을 써서 조금 전 우리 교수님이 설명했던 예제 프로그램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동작을 했죠. 동일하게 이렇게 동작을 해서 움직였던 거예요. 자, 그리고 뭐 또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필드도 바로 접근 가능할 때도 동일한 방식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클래스 변수점 필드명 해서 거기다가 값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읽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것을 권장하진 않지만 그래서 비슷한 방식으로 외부에서도 접근해서 이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마 교수님이 봐서는 제일 빈번하게 많이 사용하는 것이 외부에서 실제 다른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접근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쓰일 거고요. 그 다음에 내부 메소드 쓰는 경우에는 대부분 좀 일부분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래서 이 클래스 내에서만 쓰이는 경우만 주로 내부에서만 좀 일부 별도로 뽑아내서 계산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 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에 대한 예제 프로그램은 어디를 보냐면 229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내부에서 사용하는 경우, 외부에서 사용하는 경우 둘 다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가서 그러면 점사가 파일 example 자, 이렇게 놓고 되겠죠? 이 정도 되겠네. 자, 그러면 지금 교재에 보면 카.자바하고 카example.java라고 하는 클래스가 두 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두 개가 되어 있으면 한번 카.java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선 얘는 보니까 필드, int 타입으로 스피드라고 하는 필드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생성자는 생략했대요. 자, 생략했으면 우리 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컴파일 할 때 자동으로 기본 생성자는 만들어준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를 보니까 getSpeed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고 리턴 타입은 int고요. 자, return은 speed. 자, 스피드는 보니까 여기 필드로 정의된 거네요. 자, 필드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이 메소드 안에서는 마치 변수처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키 턴온이라고 하는 메소드는 리턴 값은 void, 리턴하는 값은 아무것도 없고 뭐 키를 돌립니다 라고 하는 부분만 출력하고만 해요. 자, 그 다음에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는데 이거는 또 리턴 타입은 없고 지금 보니까 반복문을 빙빙빙 돌려요. 그래서 i는 10부터 시작해서 50까지 반복을 하면서 증가값은 10 단위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으면서 스피드라고 하는 이 필드에다가 계속 증가하는 값을 계속 넣어주고 있네요. 그러면 이런 반복 구조니까 10, 20, 30, 40, 50까지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요 스피드, 요 필드에 있는 값을 여기서 계속 출력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 보니까 키 턴오프라고 부르는데 요 키 턴오프는 요 부분은 교재 없어요. 교수님이 지금 여러분 내부 호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소스에다 추가한 부분입니다. 자, 키 턴오프라고 해서 내부 메소드로 호출을 하네요. 자, 그럼 키 턴오프는 보니까 void, 즉 리턴할 타입은 없고 그냥 키를 끕니다 라고만 하는 문장을 출력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또 실행 카 example 자바를 실행하고 실행 결과를 놓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맨 처음에 new 카 해서 생성자 만들고요. 그 다음에 카 클래스 변수를 선언하고 객체를 만들어서 그 주소를 할당해 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카.keyTurnon이라고 불렀으니까 여기네요. 자, 키를 돌립니다. 키를 돌립니다. 라고 출력이 딱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run에서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을 했어요. 자, 지금 보니까 10부터 시작해서 50까지 반복, 5번 반복을 하면서 필드 값에다가 들어가고 그 필드 값을 시속이라고 하는 이름에 해당되는 것으로 계속 출력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10부터 시작해서 50까지 뭐 달립니다. 시속 10km, 20km, 30km, 40km, 50km라고 해서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키 톤온에서 내부 메소드로 호출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키를 끕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니까 이쪽에도 키를 끕니다 라고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 이제 getSpeed 해서 결과값을 지금 변수 스피드에다 담았어요. 자, 그러면 getSpeed 갔더니 여기 필드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리턴해 주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지금 실행하면서 필드에 들어간 값이 50이죠. 그러니까 50이 리턴이 될 것이고요. 여기 선언된 변수 스피드에다가는 50이라는 값이 들어갔고 그 값을 현재 속도로 해서 찍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현재 속도 50km라고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시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자, 다음 페이지는 메서드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여러분 교재 230페이지예요. 자, 이것도 뭐 우리 그냥 개념만 교수님이 딱 설명을 하고 그냥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세부 내용은 또 뒤에서 또 교수님이 자세히 한 번 더 설명을 할 겁니다. 자, 메소드 오버로딩이라고 하면 도대체 무슨 소리냐? 자, 무슨 얘기냐면 같은 이름으로 메소드를 여러 개 선언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조건. 뭐냐면 이 안에 들어가는 실제 매개 변수, 즉
파라메타의 타입, 개수, 순서가 달라야지만 이것은 메소드 이름은 똑같아도 다른 메소드로 인식을 해서 동작을 하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뭐 왜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을까라고 보면 실제 이제 동일한 기능인데 넘어오는 매개 변수가 달라서 지금 뭐 개수도 다를 수 있고 타입도 다를 수가 있고 순서도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메소드 이름을 계속 만들어내면 너무 복잡하겠죠. 그죠?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좀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자, 메소드명은 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매개 변수 다양한 부분들은 에 따라서 각각 이렇게 동작하도록. 그러니까 결국 이제 메소드는 따로따로 만들어야 돼요. 따로따로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방식을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든지 이럴 때는 이런 방식을 좀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 외로 이제 이런 경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래픽으로 뭔가 화면에다가 동작을 하는, 렌더링을 하는, 즉 그리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개발을 한다면 실제 렌더링에서 그리는 이거의 모양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서클, 동그란 원, 아니면 라인에서 직선, 아니면 이제 폴리건, 그래서 이제 다각형,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실제 파라메타의 타입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실제 렌더링 그리는 건 똑같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뭘 그릴 거냐에 따라서 실제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발할 때는 이와 같은 뭐 메소드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방식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뭐 인사, 회계 또는 생산 관리 이게 사람들이 업무 처리하는 이런 부분을 개발할 때는 이와 같은 것들은 잘 적용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예시에 이렇게 나왔는데 나중에 이것도 교수님이 한번 또 보여줄 거예요. 자바 진영 설명할 때 또 설명을 할 건데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 프린트 ln이라고 사용하는 거는 실제 넘어가는 게 스트링 타입으로 넘겼을 때 계속 동작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스트링 타입으로 넘기지 않고 거기 인트나 롱이나 뭐 캐릭터나 이렇게 다 여러 가지 형태대로 넘어가는 부분이 다 가능하고요. 대신 그 메소드 이름은 다 똑같이 프린트 ln이라고 정의돼서 자바 진영에서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